한 고등학교의 역사 시간. 1974년부터 묻혀있던 백제사의 일부를 다시 배우고 있다. 요소를 진출했다. 백제가 중국 대륙의 요소 지방을 차지했다는 해외 진출설. 그러나 배우는 학생에게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백제가 이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세력이 과연 그렇게 있었을까? 아니면 왜 백제는 이 지역으로 진출을 했을까? 자, 이런 하나의 의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죠.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에도 백제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사서 어딘가에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삼국사기엔 모두 266회의 천문 관측 기록이 남아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일식 기록이다. 서울대학교 천문연구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성의 움직임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예측할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은 정확한 것일까? 최초의 일식 기록을 입력했다. 기원전 54년. 삼국사기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일식은 관측하는 곳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 어떤 곳에선 개기일식, 또 다른 곳에선 부분일식, 심지어 아예 일식을 볼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일식 기록을 분석하면 그것을 관측한 곳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경우는 어떠한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일식 기록은 20개. 기록을 입력하고 모든 일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적 관측지를 역추적했다. 놀랍게도 최적 관측지는 한반도가 아니었다. 중국 바레만 유역, 오늘날의 중국 요소 지역이었던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문열. 지워진 백제사를 복원하기 위해 그는 1995년 혼신을 다해 쓴 장편 역사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백제의 중국 진출을 소재로 한 최초의 소설. 분명한 실체를 찾을 수 없어 당시 사학계에서조차 외면했던 역사를 그가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 백제의 식민지냐, 아니면은 신라방처럼 혹은 고려인들의 집단 주거지처럼 그냥 단순히 무역의 근거지, 어떤 집단 주거지에 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실제 성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듯한 어떤 짐작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려도 있고 신라도 있는데 백제만 집단 주거지가 없다는 것, 그건 좀 이상하고, 더군다나 백제야말로 오히려 해상 강국인데, 그래서 이문열의 소설은 완전한 허구가 아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쓴 역사연구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역사학자인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주제별로 정리한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 역시 백제의 요소 진출을 긍정적으로 적고 있다.
신채호와 정인보는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을까? 백제의 요소 진출 기록을 찾기 위해 옛 문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1770년) 영조 때 편찬된 동국 문헌 비고. 조선시대 최고의 백과사전인 이 책에선 문헌 통고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사서 중 최초로 백제의 요소 진출을 언급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동국 문헌 비고가 인용한 문헌 통고란 책 역시 대표적인 중국의 백과사전이란 점이다. 더욱이 이 책엔 백제가 점령한 곳의 위치까지 명확하게 쓰여 있다. 중국 문헌에 어떻게 백제의 요소 진출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지리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백제의 요소 진출설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남송 이전부터 어떤 그 중요한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쭉 전래가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헌 통고에 이와 같은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헌 통고보다 앞선 시대 백제의 요소 진출을 기록한 중국 사서는 없을까? 많은 고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중국 북경대학교의 도서관. 이곳에서 백제의 요소 진출을 기록한 또 다른 중국 사서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500만 권에 이르는 방대한 서가. 백제의 요소 진출에 관한 기록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책 중 하나인 송서. 바로 여기에 백제의 요소 진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온다. 이런 송서의 내용은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因为中国人对于历史历来是十分重视的，真正有学问的，他就是要愿意投身这方面的活动。沈约是个文化人，他的文治水平在当时的南方来说是最高的，是信史，写信的信，完全可以确信。就这，如果没有其他资料可以否定的话，他就是保存到今天未已知的。 송서뿐이 아니다. 양나라의 사서인 양서, 송, 제, 양, 진 네 나라의 역사를 담은 남사 등 중국 남조 시대의 사서마다 한결같이 백제의 요소 진출을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요소 진출을 기록한 사서는 이것뿐이 아니다. 중국의 남경시, 양자강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중국 남조의 수도였다. 317년부터 589년까지 동진, 송, 제, 양, 진 등 다섯 왕조가 계속된 남조시대는 정통 한족 왕조로서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중국 남조시대 문화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남경 시립박물관. 이곳에 백제의 요소 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그림과 함께 남아있다. (6세기) 당시 남조의 나라를 찾은 동아시아 국가의 사신들을 기록해놓은 양직공도. 훼손을 염려해 복사본만 공개할 만큼 가치 있는 중국의 국보다. 양직공도엔 12개 나라에서 온 사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현존하는 회화 자료 중 유일하게 백제국 사신도 있다. 백제국사협회는 당시 백제의 사회 상태, 중국 왕조와의 관계 등을 160여 자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요소 진출에 관한 언급이 있다. 백제를 낭낭으로 표현하면서 진나라 말 요소 진평현을 차지했다고 적고 있다. 백제의 요소 진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기본 사료, 그 기본 사료라는 게 그 당시의 문헌 기록이나 그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쓰여진 그 기록, 이게 사료거든요. 그거에 입각해야 하는 거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걸 고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서에 없었던 일을, 더욱이나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일을, 그 없었던 거를 거기다 기록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제가 차지했다는 요소는 과연 중국 땅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중국 동북지방 평원에 흐르는 요하.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 경계선이기도 한 이 강은 일반적으로 요동과 요소 지방을 나누는 기준이다. 요하를 중심으로 서쪽 지방을 요서, 그리고 동쪽 지방을 요동이라 부른다. 요동과 요소 지역은 우리 상고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요동은 고구려가 오랫동안 차지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활동 무대였다. 압록강 중류에 자리한 중국의 지반시. 이곳은 평양으로 옮기기 전까지 무려 425년 동안 고구려의 수도였다. 이 땅에서 고구려가 사라진 지 1500여 년. 하지만 지반시내 곳곳엔 지금도 13,000여 개의 고구려 유적들이 남아있다. 고구려의 왕궁토로 밝혀진 국내성, 장수왕의 묘로 추정되는 장군총 등 도시 전체가 융성했던 고구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동 정벌은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그 이전에 이미 요동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개토 왕의 비문에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광개토 왕. 그가 요동 위쪽에 있는 거란족의 일파, 비례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동의 핵심 지역을 돌며 자신의 영토를 두루 순시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광개토왕 이전부터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었던 것이다. 요동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저 서북방 이 시라모랭강 유역이나 대능하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돌아올 때 요동 지역에서 뭐 사냥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요동이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요동뿐 아니라 요소 역시 고구려에겐 낯선 땅이 아니다. 삼국사기 기록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넘어 이미 요소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고구려가 요소 지역에 진출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덕흥리 고분이다. 1976년 발견된 덕흥리 고분은 내부의 벽과 천장 전체가 온통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런데 초상화 위 서쪽 벽면에서 당시 고구려의 영토를 짐작할 수 있는 묘비명이 발견됐다. 무덤 주인 진이 유주 자살을 지냈고 영락 18년, 광개토왕 말기인 408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유주, 지금의 북경 일대 지역까지를 바로 고구려가 지배했다는 것이다. 모본왕 때는 굉장히 고구려 초기거든요. 그럴 때 이미 태원까지 쳐들어갔으니까
유주면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북경으로부터 그 북쪽인데 조금 북경보다는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서 태원 못 가서 그쪽 이제 지역이 되겠는데 그 지역은 충분히 고구려가 차지할 수 있는 적어도 광개토도양대라든가 뭐 그런 때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전성기 때의 고구려는 이미 요동을 뛰어넘어 요소 지역인 중국의 북경 근처까지 진출할 만큼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와 함께 성장했던 백제. 그렇다면 백제가 차지한 요소 지역은 어디였을까? 백제가 진출한 요소를 찾기 위해 중국 서북대학을 방문했다. 陕西分车，陕西分车。那么蒲剑木啊，就应该在陕西的西安啊，从西安往西北经过咸阳。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조우워의 조우 교수. 그는 당시의 요소 중심지가 바로 오늘날의 조양 지역이었다고 한다. 朝阳这块地方，在16国在中国古代是非常重要的地方，所以那块地区啊，它是一个东北的少数民族一个中心地区。凡是以后中原的地区的王朝统一了这块地区以后，大致管东北的中心地区就设在这个地方，辽西的这个朝阳。 중국 동북지방의 거점 조양. 그곳이 과연 백제가 차지했다는 그 요소일까? 요와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대릉하강. 강의 중류에 자리 잡은 이곳 조양은 현재 인구 50만 명의 조그마한 도시다. 그러나 고대의 조양은 북방민족과 중국 정통 한족들이 서로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지금도 조양시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조양을 차지한 후 가광조가 승리의 증거로 세운 기념비들이 과거 중요했던 조양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조양을 포함한 이곳 요서지역에 백제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란 국가명이 최초로 등장하는 중국 사서 진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고구려, 단부, 그 다음에 백제가 병세를 옮겼는데 그런 가운데 일부 포로를 그 도성에다가 뒀다. 그 포로의 숫자가 십수만 호가 되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기록은 백제가 이미 4세기 중요 이전의 어느 시기에 요소지역으로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당시 조양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였다. 북방의 소수민족과 한족은 물론 고구려 백제인까지 많은 세력들이 이곳에서 활발한 교역을 했던 것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조양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다. 바로 이 시기 중국 땅에 백제가 있었다는 또 다른 사서 기록이 있다. 서기 346년 백제의 침략을 받은 부여가 서쪽으로 근거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진서와 자치통감의 기록은 백제가 4세기 이전 이미 중국 땅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마치 고구려와 경쟁이나 하듯 백제가 끊임없이 요동과 요소 진출을 시도했던 건 아닐까. 백제 요소 진출을 설명할 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고구려가 요동을 장악하고 백제가 또 상대적으로 요소를 장악했다라는 식의 그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중국인 진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전개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항상 서로 그 끊임없이 어떤 때는 협력하고 어떤 때는 대결하면서 서로가 우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한반도의 몇 배 이르는 광활한 요소지역. 그렇다면 백제가 진출해서 차지한 요소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양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양서에는 백제가 진출한 곳을 요서지방, 그 중에서도 요서군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지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1600여 년 전 요소지방에 있었던 중국의 행정구역 요소군은 어디쯤일까? 요소군은 2세기 후한 때부터 중국 내에 있었던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오늘날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런데 요소군에 속해 있던 이뮤라는 지역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바로 갈석이다. 갈석이 어디인가? 요하에서 서남쪽으로 540km. 오늘날의 하북성 창여현 일대에서 갈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바위산. 커다란 바위와 수려한 경관이 조화를 이룬 이곳 산에서 갈석이란 지명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곳이 백제가 진출한 요소군의 갈석이 틀림없을까? 이 고장 역사책인 창여 현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무려 기원전 8세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부터 갈석은 요소군에 속해 있었다. 이곳이 바로 백제가 진출한 요소군의 일부인 것이다. 节字在我们中国汉字里边原来是木字旁，现在是石字旁。木字旁它的意思就是宣传的地方，也就是宣传的庄子。哎，这个记载现在石字旁，这记载古时记载就是从大禹治水开始，所以它这个临渤海很古老的宣传地方嘛。 갈석산은 진시황, 조조, 한무제 등 역대 중국의 황제들이 다녀갈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 山的主峰仙台顶也叫娘娘顶，它海拔695.1米，是渤海沿岸的最高峰。站在山顶上，现在我们有我们国家的中央电视台和我们省电视台的转播基站，也有我们海军的观测站。 登上顶峰，可以看到渤海的全景，也可以看到我们昌黎县县城的全景。 고대부터 지금까지 갈석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군 내의 전략 거점이었다. 산 정상에 오르자 멀리 바레만 일대와 인근에 흐르는 강 난하가 한눈에 펼쳐진다. 바로 이 바다와 강을 통해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것이다. 요소군은 이곳 갈석을 중심으로 바레만 남쪽 연안과 오늘날의 중국 북경 서쪽 그리고 천진 부근까지를 아우르는 행정구역이었다. 중국 대륙의 심장부. 과연 이곳까지 백제인이 진출했다는 것일까? 저희 경우는 처음에 붙였던 것은 전국시대 연나라 시대 때부터인데 지금 대능아 유역, 지금 조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전후 대능아 좌우 그 근처를 요소라고 했던 것입니다. 후대에는 이런 개념이 잠깐만 바뀌게 돼서 군현이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군현이 이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고구려의 발전에 따라서 요동군이 조금 밀려나기 때문에 요소도 거기에 따라서 밀려나기 때문에 나중에 요소군은 현재의 나나 근처까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요동 지역 확장으로 점점 세력이 밀려난 요소. 결국 백제가 차지한 요소는 요하의 서쪽이 아닌 바로 지금의 난하 인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600년 전 백제는 요소군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점령했을까? 중국의 천안현. 제작팀은 요소군의 젖줄 난하강을 끼고 있는 당시 요소군의 거점 지역을 찾았다. 10여 년간 백제의 중국 진출을 연구해온 강종훈 교수는 백제가 진출한 곳이 바로 천안현의 옛 영지 땅이라고 주장한다. 수경주에 보면은 난하의 흐름이 북에서 내려오다가 영지성의 북쪽을 거쳐서 이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 봤을 때는 입지상 저기 보이는 저 두 구릉을 연결하는 그 선 안에 영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강가의 구릉 사이에 천혜의 요새로 자리 잡은 지역. 요소군의 심장부인 옛 영지 땅이 바로 백제가 점령한 중국 요소군이라는 것이다. 영지성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을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다. 지금도 마을에선 남조시대 유물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10년 전 밭을 갈다가 유물을 찾았다는 한 촐로를 따라 나섰다. 어쩌면 지금도 1600년 전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가 발견한 건 성 외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로 쌓은 무덤의 잔해였다.当时，在东晋时候打仗在这个城里摆个阵，摆阵以后啊，这个他也我这打是攻上过去，始终没攻进去，这阵没破了。这真是的，就是那个红烧的，他那个特别包他现在的碗那么包小，就咱们吃饭那个碗，说为了结实。要什么？ 토기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분명 이곳에 영지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는 왜 굳이 이곳 영지까지 진출했을까? 요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되고 이곳을 장악하지 않으면 후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중원 진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화북 지역에 있는 세력이 요소나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역시 불가능한 것이죠. 한때 선비적이 수도로 삼을 만큼 전략적 요충지인 영지. 요소군을 찾으려면 누구든 영지를 먼저 점령해야 했다. 그렇다면 과연 백제가 이곳까지 왔을까? 백제가 여기 왔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이곳에서 있었던 큰 반란 사건에 그 단서가 있다. 385년, 당시 북방의 강자 후연의 반기를 든 반란 세력이 요소군의 핵심, 이곳 영지까지 진출한 것이다. 반란의 주인공은 여암. 여암은 백제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장군이었다. 백제 요소 진출과 관련해 여암 사건을 주목한 강종훈 교수. 수년 동안 중국의 사서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는 여암이라는 인물이 백제와 같은 혈통인 부역의 왕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부역의 인물들이 대체로 이제 부역 그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은 대체로 갖고 있었을 거로 보이지만은 그걸 현실에서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었던 것 같고, 여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부역의 인물과는 달리 그런 것을 한번 도모하려고 시도를 하고, 서기 346년에 이미 망해버린 부여의 왕족 여암. 그는 왜 전쟁을 일으켜 요소군의 심장 영지를 차지한 것일까? 나라가 망한 후 부역의 왕족들은 승전국인 전현의 지배계층으로 흡수된다. 전현이 망한 후엔 전진에, 그리고 전진 이후엔 다시 북방의 강자 후연에 흡수된다. 조국을 잃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방랑 생활을 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당시 부역의 인물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여암과 같은 부역의 왕족 여울. 여울은 처음에는 전현에, 그리고 이후에는 전진과 후연을 위해 활약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역의 인물의 활동이 백제의 요소 진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백제 스스로 나중에 6세기 때 성황대에 보면 국호 이름을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제가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후반 근초광 무렵부터 백제의 이 부여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같은 계통의 인물들, 여씨를 칭하고 있는 인물들하고 연결이 있을 수 있다. 백제와 부여, 이 두 나라는 같은 뿌리, 한 핏줄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신화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백제의 계로왕이 중국에 보낸 국서에선 백제 스스로 부여와의 혈연을 강조하고 있다. 부여와 백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중국 사서에 기록된 백제왕의 성씨다. 한결같이 여씨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요소군 영지성을 점령했던 여암 역시 백제와 같은 혈통의 부여 왕족이었던 것이다. 이 부여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국가의 결속력의 상징성이 무엇냐라는 것. 우리가 성씨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포섭되고 있는 생명 공동체가 무엇이냐를 상징하는 게 우리의 성씨인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기의 귀속 집단과 자기의 생명, 운명 공동체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했을 때 백제 왕실은 부여로 포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여 왕족 여암의 요소 점령. 이 사건이 백제 요소 진출의 실마리가 아닐까. 당시 중국은 5개의 북방 민족과 16개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대혼란기였다. 혼란을 평정하고 북방을 통일한 건 저족이 세운 전진이었다. 전진의 수도였던 옛 장안. 무려 1000년 이상 중국의 수도였던 서안의 비림박물관에는 역대 왕조의 위협을 새긴 비석들이 한자리에 전시돼 있다. 중국 북방을 통일한 최초의 이민족 국가. 중국 한족 입장에서 보면 전진은 중국의 정통 왕조가 아니다. 그러나 전진은 인재를 등용하고 유학을 권장해 여느 한족 왕조에 뒤지지 않는 강성한 국가를 건설한다. 그 주인공인 전진의 황제 부견.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북제
特别是在文化上，因为他本身就受了我们中国的传统的儒学教育，从小啊，所以他非常重视于这个教育，这一点他在16国的帝王里边是非常突出的。啊，史书记载他广开学宫啊，在中央设立、长安设立太学啊，让他的他不仅仅他的贵族的、他的嫡族那些子弟都进去学四书五经，学儒家的。 북방을 통일한 후 중국 전체의 통일을 꿈꿔온 부견. 마침내 383년 그는 남쪽의 동진정벌에 나선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비수전쟁이 그것이다. 비수는 지금의 안위성 수연 부근 와부호 일대다. 전형적인 중국 농촌 지역의 작은 도시. 그러나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비수전쟁의 현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중국 대륙의 운명이 결정된 역사적 현장. 바로 이곳에서 북방 이민족과 남방 한족과의 결전이 벌어졌다. 수많은 고사성어와 일화를 남길 만큼 치열한 대격전이었다. 这个风声鹤唳里听到风的声音和鹤的啼叫，都以为是东晋的部队到了，就是非常害怕，就是跑得更加快了，逃跑得更加快了。赵神陀的战役，淝水之战，公元383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군사들. 당시 부견의 군사는 90만 명, 동진은 겨우 8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방 이민족들이 뒤섞인 부견의 군사는 오합지졸이었다. 한편 정통 한족 왕조를 지키려는 동진의 군사들은 어느 때보다 의지에 차 있었다. 결국 부견의 야망은 동진의 군대에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만다. 전진 정권이 무너지자 북방의 이민족들은 다시 저마다 나라를 세운다. 이런 혼란한 정세를 틈타 동진은 오히려 북벌을 강행한다. 동진의 목표는 요소군의 전략적 요충지 영지였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강력한 후연이 버티고 있었고 동진에겐 원병이 절실히 필요했다. 383년 이후 동진의 입장에서는 북벌을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실제로 옮겼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 백제와 같은 자기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던 나라에게 원병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고 당시 동진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은 백제와 여암이었다. 부연의 장군이긴 하지만 혼란을 틈타 호시탐탐 멸망한 부여의 재건을 노리고 있었던 여암. 북벌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영지성을 차지하기 위해 동진은 부역의 왕족인 여암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다. 동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보토 회복의 어떤 욕심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생겼던 것이고 또 여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역의 인물로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백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동진의 파병 요청에 응할 만큼 백제와 동진,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까? 옛 한성 백제의 왕성 풍납토성. 이곳 발굴 현장에서 백제의 강성함과 그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양의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동전 무늬가 새겨진 도자기 조각이다. 소위 전문도기로 불리는 이 자기는 서기 290년대 중국 남조 왕조에서 주로 제작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풍납토송에선 당시 백제와 동진과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케 하는 많은 유물들이 발굴됐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백제 지역에서 나온 그 남족의 물건의 양은 월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그 남조의 청자가 단 한 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는 그 남조에서 만드는 청자가 아니라 이제 검은색의 흑자가 역시 한 점. 그리고 가야 지역은 뭐 아직 뚜렷한 예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백제 지역에서는 남조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유물들이 100점이 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그 남조의 물건이 많고, 또 그것은 남조 국가들과 백제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고요. 동진과 백제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백제의 대표적인 와당 문양으로 알려진 연꽃무늬 기와, 이건 역시 그 중요한 증거다. 중국 동진의 수도였던 남경시. 지금도 시내 곳곳에선 동진을 비롯한 남조시대 번성했던 국가들의 유물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 중 제작진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 연꽃무늬 기와. 마치 형제처럼 닮아있는 두 개의 와당 문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6号墓，这个6号墓里出了一块砖，这个砖上面呢，他就写着这个梁光瓦为师矣，就说明呢，这个我们当时这个北极啊，这个南方的这个所谓的光瓦，包括说瓦和土，它可能还包括砖，就是影响。 연꽃 문양이 새겨진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벽돌 무덤. 백제의 문영왕릉은 중국 남조 국가의 하나인 양나라 때의 전형적인 무덤 양식이다. 비록 후대이긴 하지만 중국 남조와의 문화 교류가 절정에 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무덤 안에선 백제 문화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천여 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중국 남조 계통의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예컨대 전축분을 만들고 그 안에 중국적인 장례 풍습을 가지고 매장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문화적으로 성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조와의 관계는 정치적인 동맹으로까지 이어진다. 백제가 최초로 정식 국교를 맺은 중국 왕조가 동진이었던 것이다. 이때 백제의 근초고 왕은 낭랑태수로 임명되는데 태수는 그 의미가 특별한 관직이었다. 国王的亲戚或者他的子弟是公，然后在下一层的亲戚分成和，然后就是子，就远方的这些王国就分为子，然后男，男就是男爵啊，我们都是爵位，公爵、侯爵、子爵、公和不子男，这个5个爵位。 这个爵位呢比较高的是属于上层社会的，上层社会它是一种，这往往是一种虚衔，而这个东西呢就是，而太守呢，太守往往是一个实职，太守相当于现在怎么呢？用现在的话来说，一个地方的太守，他既是
军事长官，同时又是地方行政长官。 낭낭 대방을 차례로 흡수한 고구려는 전현에게 낭낭공이란 관직을 받는다. 그러자 백제는 전현과 대립관계였던 동진과 발빠르게 국교를 체결하고 태수로 임명받는다. 태수는 두 나라의 관계에서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실질적인 관직이다. 이것은 낭낭 지역을 당신이 직접 관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작호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백제 쪽에서 의도적으로 요구했다. 탁월한 국제 감각으로 중국 남조와의 관계에서 고구려보다 월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백제. 양직 공도에 표기된 낭낭은 낭낭태수의 나라 백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4세기 중엽, 백제는 한반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강력한 정복군주 근초광은 전라도와 황해도 일부까지 차지할 만큼 강력한 고대 국가를 이룩한다. 바로 이때 백제는 중앙정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귀족 세력을 다스리기 위해 동진에서 수입한 문물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 백제와 중국의 밀접한 교류는 국제관계에서도 그 빛을 발한다.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하비키노시. 이 지방 호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다카이 다야마 구분에서 놀랄만한 유물이 발굴됐다. 6, 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다리미. 이것은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다리미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 형태나 크기까지 두 개의 다리미가 흡사하다. 그런데 이 다리미의 원형은 중국 남조의 것이다. 백제가 중국에서 받아들인 선진 문물을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힘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지방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백제 중앙을 통해서 그런 물건들을 입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성장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우월한 위치를 이제 과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들을 지방 세력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상하 간의 어떤 복속 관계를 맺게 되고. 찬란한 남조 문화를 꽃피운 동진. 이 동진과의 밀접한 문화 교류를 통해 백제는 당시 동북아시아 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 동진으로부터의 수입선이 만약에 차단이 된다 그러면 백제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열도의 세력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 같은 것이 바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겁니다.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동진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백제의 중국 파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같은 부역의 왕족인 여암과 연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 사정에 발갔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기도 했던 여암은 당시 백제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였다. 여암이 처음 군사를 일으켰던 하북성 무. 혹시 이곳에 여암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오랫동안
이 지방의 역사를 연구해온 한 원로 향토사학자를 찾아갔다. 이게 식자하고 비슷할 거예요. 식자도 이게 그가 직접 편찬했다는 무읍 지방의 역사책. 놀랍게도 1600년 전 여암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반란 이후 여암은 드넓게 펼쳐진 화북 평원을 가로질러 개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간다. 개성은 당시 후연의 군사요충지. 영지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었다. 개성을 격파한 여암은 천여 가구의 민간인을 흡수해 그 세력을 더욱 키운 다음 막강한 군사력으로 요소군 영지로 향한다. 여암의 입장에서는 요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지역이었고, 또 이 지역의 군사력을 격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지성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북 평원을 가르며 거침없이 요소를 차지한 여암. 그렇다면 한반도의 백제는 어떻게 요소에 진출했을까? 중국과의 길목에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다. 육로가 아니라면 백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수서에는 당시 백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있다. 백제라는 나라 이름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 삼국지라든지 후한서에 보면 맞백자의 백제로 써 있고, 그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온조가 등극할 때는 열십자의 십제로 돼 있고, 나중에 비료하고 합쳐서 크게 됐을 때는 일백백자의 백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으뜸의 제, 10개의 제, 100개의 제라는 뜻으로 우리가 산술 급수적인 확대 양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제가 무슨 뜻인가를 파악해 봤더니 이게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으뜸이 되는 나루, 10개의 나루, 100개의 나루를 포괄하는 서해안 그 해양 왕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명확히 보이죠. 과연 백제는 바닷길을 이용해 중국 요소에 진출했던 것일까? 서해안의 변산반도. 이곳은 백제시대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반드시 통과했던 고대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수심을 재고 풍랑을 다스려 지나는 선박을 보호했다는 해양신. 개미 할미를 모신 수성당 인근에서 1992년 바다에 제사를 지냈던 백제 때의 제사 유적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잔이나 병 같은 토기류부터 금속의 유물들까지 수많은 제사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백제가 아닌 다른 나라의 유물들이다. 일본계 유물, 가야계 토기, 그리고 중국 남족의 자기와 북방민족의 유물까지, 한반도의 다른 나라와 함께 멀리 동아시아 국가의 유물까지 다양하게 출토된 것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백제는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와 활발히 교역했던 것이다. 아마 외나 가야나 다 그 통로를 통해서 중국 남조와 교섭을 했을 것이고요. 거긴 분명히 백제의 어떤 도움 내지 어떤 안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백제가 5세기 혹은 6세기 단계에 동아시아 세계를 무대로 어떤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벌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왕성한 해상 활동을 한 백제. 1600년 전 백제는 바다를 통한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 한국의 가장 중심적인 이 서울 지역을 장악한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해상 발전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조선시대에 폐쇄된 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당시에 그 서해나 동해는 백제로 보면은 지중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전체를 바다를 통해서 활동했던 국가가 바로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백제의 그 해외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파병을 위해 수도 한성을 출발한 백제. 수많은 무역선이 왕래했을 그 백길을 따라 백제 군대는 중국 요서까지 갔을 것이다. 백제는 바다로, 그리고 백제의 혈연 부여왕족 여함은 육로를 통해 요소군 전략 거점인 영지성을 점령한 것이다. 묻혀진 역사를 밝히는 일.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 백제사의 일부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1600년간 의문에 쌓여있던 백제의 중국 요서 진출. 그것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것이다.